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워킹맘입니다. 이 채널 구독하고 꼬박꼬박 챙겨보는 애청자예요. 오늘은 용기를 내서 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남들이 보기엔 그저 평범한 아줌마겠지만 사실 저도 나름 파란만장한 과거를 갖고 있거든요. 바로 지금은 고인이 된 제 전남편 때문이죠. 전남편 때문에 20대 꽃다운 시절도 다 날리고 심지어 살인 혐의로 경찰 조사까지 받았었네요. 무슨 사연인지 궁금하시다고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지방에 있는 작은 시골에서 나고 자랐어요. 50가구도 채 안 돼서 옆집 숟가락 개수까지 알 수 있는 그런 작은 촌동네였죠. 누가 누구랑 사귄다, 누구네 아들이 이번에 어디 학교에 붙었다더라. 어떤 일이든 하루도 못 가서 동네방네 소문이 나곤 했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서 그런지 그런 걸 못 견뎌 하잖아요. 제 친구들도 그랬어요. 입만 열면 고향을 뜨고 싶다, 서울로 가고 싶다 했죠. 하지만 전 달랐어요. 엄마가 어릴 때 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일까요? 오지랖 넓고 잔정 많은 이웃들이 참 좋았답니다. 아버지가 농사일 간 동안 옆집 할머니가 저를 돌봐주셨고요. 소풍날이면 앞집 아주머니가 자기 딸 것과 함께 제 김밥도 싸주셨죠.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마을 어르신들의 도움으로 자랐답니다. 그런 제가 고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게 된 건 순전히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아버지는 빈말로도 좋은 부모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이었죠. 저를 낳아주신 아버지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 얼굴에 침 뱉기라는 걸 잘 알지만 제 유년 시절은 아버지 때문에 참 불행했습니다. 아버지는 일할 때 외엔 늘 술에 취해 계셨어요. 그리고 그럴 땐 제가 조금만 거슬려도 바로 주먹을 휘두르셨죠. 방을 어지럽혔다, 물을 빨리 안 떠왔다 등 때리는 이유도 갖가지였습니다. 제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이웃들이 말리면 그제야 저를 구석에 던져놓고 다시 술을 마시러 나갔죠. 제 상처를 돌봐주던 이웃집 할머니까지 가고 나면 그제야 참고 있던 눈물이 터지곤 했답니다.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떠오르는 얼굴마저 이젠 너무 흐릿해서 더 서글퍼지곤 했죠. 새벽녘에 돌아온 아버지는 제게 괜찮냐, 미안하다 사과 한마디 없이 그저 등 돌려 자기 바빴어요. 만취 상태로 코를 골며 자는 아버지를 보며 때때로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를 죽이고 저도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계속된 폭력에 아버지를 향한 애정마저 증오가 된 지 오래였어요. 결국 비 내리던 어느 여름날 아버지의 매질을 견디지 못한 저는 부엌으로 달려가 식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이웃 어르신들도 농사일하다 뭐다 바빠 집에 없는지 아무도 구하러 오지 않는 날이었어요. 이 기집애가 어디 하늘 같은 아버지한테 칼을 뽑아? 놀라서 잠시 주춤거렸던 아버지는 다시 저를 위협하며 다가왔어요. 저는 그런 아버지를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오지 마세요. 이대로 더 오면 진짜 죽여버릴 거니까. 이놈의 기집애가... 제 시퍼런 서슬에 아버지는 차마 더 다가오지 못했어요. 저는 그런 아버지를 계속 칼로 위협하며 대문을 향해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거리가 벌어지자마자 식칼을 냅다 집어던지고 그대로 달리기 시작했죠. 이놈의 기집애 너 거기 안 서! 어디 아버지한테 오냐? 어디 오늘 너 죽고 나 죽어보자! 너 잡히면 진짜 가만 안 둬! 아버지가 제 뒤를 바짝 쫓아오며 갖은 막말을 던졌어요. 너무 두려웠죠? 아버지라면 진짜 절 죽이고도 남을 사람이었어요. 저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 계속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달렸을까요? 힘이 빠져 잠깐 휘청거렸는데 그대로 빗길에 미끄러져 넘어지고 말았어요. 하필이면 진흙탕에 처박혀 온몸이 엉망이 됐죠. 얼른 뒤부터 돌아보니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어요.
쫓아오다 지쳐 포기한 것 같았죠. 어차피 제가 갈 곳이 없으니 다시 집으로 돌아올 거라고 계산했을 거예요. 그러니 힘들게 쫓을 필요가 없었죠. 사실이었어요. 저는 그때 고작 18살이었고 제 밥벌이를 하긴커녕 수중에 모아둔 돈 한 푼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대로 순순히 집에 돌아가고 싶진 않았습니다. 칼까지 뽑아 들었는데 아버지가 그냥 저를 순순히 용서할 리 없었어요. 어쩌면 이번에야말로 아버지한테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고민하던 저는 일단 같은 반 친구네 집에 가보기로 했어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너무 창피했지만 그래도 누구에게라도 위로를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쏟아지는 빗물로 엉망이 된 얼굴을 대충 씻은 뒤 동네 어귀에 있던 친구네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친구는 집에 없었어요. 대신 5살 많은 그의 오빠가 저를 맞이했죠. 순자 어머니 심부름 때문에 잠깐 나갔는데 들어와서 기다리든가. 친구 오빠는 무뚝뚝하게 저를 집 안으로 들였어요. 누구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없더군요. 어머니 아버지는 안 계세요? 다들 밭에 일 보러 가셨지. 순자 금방 올 테니까 앉아 있어. 이제 와서 나가기도 못하더라고요. 일단 거실에 앉았는데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순자 오빠와는 서로 오며 가며 얼굴만 익힌 사이지 제대로 된 대화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저를 가만히 보던 순자 오빠가 갑자기 말을 걸었어요. 꼴은 왜 그래? 또 아버지한테 맞은 거야? 제가 아버지한테 맞고 산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그 동네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도 그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니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저는 얼굴로 뜨끈하게 열이 몰리는 걸 느끼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이 아파? 뭐 약이라도 좀 발라줄까? 괜찮아요. 피까지는 아닌데 뭐가 괜찮아. 오빠는 장롱에 있던 약상자를 꺼내왔어요. 그리고는 됐다고 하는데도 직접 연고를 발라주고 데일밴드까지 붙여줬죠.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 인사에도 아무 말 없던 오빠가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아버지한테 맞고 살기 싫지? 너 나랑 같이 서울로 도망갈래? 갑자기 같이 도망가자니 정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네? 그게 무슨... 제가 얼떨떨한 반응을 보이자 오빠는 더 충격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사실 나 오래전부터 너 좋아했어. 넌 내 맘 몰랐지? 생각지도 못한 고백이었어요. 제가 어버버거리자 오빠가 픽 웃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더군요. 모를 줄 알았어. 뭐 어쨌든 난 더는 너 이렇게 맞고 사는 거 못 보겠다. 나 아직 뭣도 없는 놈이지만 그래도 학교 졸업하고 바로 서울 가려고 계속 알바하면서 돈 모으고 있었거든. 당장 오늘이라도 같이 떠날 수 있어. 이 오빠 믿고 같이 가자, 옥순아. 제가 아무 말도 못하자 오빠는 계속해서 저를 설득했습니다. 가면 일자리는 넘치게 많다더라. 너 하나 정도는 어떻게든 내가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거기서 아무리 고생해도 여기서 너희 아버지한테 맞고 사는 것보단 낫지 않겠어? 오빠가 제 쪽으로 손을 내밀었어요. 아버지의 손만큼이나 커다랬죠. 잠시 망설이던 저는 이내 그 손을 잡았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동안 등을 떠밀어줄 누군가를 기다려왔던 게 아닐까요? 며칠 뒤 저와 오빠는 야간 고속버스를 타고 몰래 서울로 떠났어요. 말 그대로 야밤도주였죠. 고향에선 난리가 났을 테지만 어차피 떠나는 마당에 그런 걸 신경 쓸 필요는 없었죠.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밤거리를 달리던 적막한 버스와 꿉꿉한 냄새, 그리고 어깨너머로 전해지던 오빠의 따뜻한 체온까지 너무 긴장되면서 안심이 되는 이상한 기분이었죠.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저도 모르게 깜빡 잠들었었나 봐요. 다시 눈을 떴을 땐 어느덧 새벽녘이었어요. 저도 모르는 새에 오빠 어깨에 기대서 자고 있었더라고요. 오빠는 그런 저를 빤히 바라보고 있는 채였죠. 아, 제 사과는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어요. 오빠가 그대로 제 쪽으로 얼굴을 기울여 입을 맞췄거든요.
저는 마치 그 순간을 기다려온 것처럼 스르륵 눈을 감았답니다. 제 첫 키스였죠. 어쩌면 내심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상경 후 저희는 오빠가 모아뒀던 돈으로 작은 사글방을 얻었어요. 화장실은 밖에 있고 부엌과 방이 붙어있는 작은 원룸이었지만 나쁘지 않았죠. 언제 폭군으로 돌변할지 모르는 아버지 때문에 숨죽여야 했던 그 고향집에 비하면 천국이나 다름없었죠. 한동안 일을 알아보던 오빠는 바로 인근 치킨집 배달 일을 시작했어요. 지금이야 대행 업체에서 배달하지만 그땐 다 가게 직원들이 배달을 했었죠. 저도 가만히 집에 있을 수만은 없어서 바로 일을 알아봤습니다. 다행히 핸드폰 부품을 조립하는 공장에 일을 구할 수 있었어요. 일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오빠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죠. 함께 돈을 모아 이듬해엔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도 갈 수 있었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처음으로 부엌과 분리된 방에 누워 잠을 청한 날 오빠와 손가락 걸고 그런 약속을 했어요.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번듯한 아파트를 한 채 사자고요. 거기에 애기 방도 만들고 책 좋아하는 오빠 서재도 만들고 예쁜 옷과 화장품을 넣어둘 옷방도 만들자고 말이죠. 제가 처음으로 가져본 꿈이었답니다. 하지만 원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게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이사한 집에서 1년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부턴가 밖에 나가 조금만 걸어도 어지럽고 몸이 무겁더라고요. 설마 하는 마음에 임신 테스트기를 샀어요. 화장실에서 결과를 기다리며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제발 아니길 빌었건만 임신 테스트기는 결국 2주를 가리키더군요. 너무 두렵고 막막했어요. 오빠의 반응을 예측할 수 없었거든요. 사실 그때까지 저희는 혼인신고조차 안 한 상태였어요. 오빠와 저는 그저 같이 사는 동거인에 불과했죠. 이대로 오빠에게 버림받는 건 아닐지, 그럼 이 아이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대책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죠. 저는 오빠가 퇴근하자마자 바로 임신 사실을 알렸어요. 그런데 오빠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그럼 뱃속에 지금 애가 있다는 거야? 병원은 가봤어? 아니, 아직. 일단 병원부터 가보자. 오빠는 가타부타 말없이 바로 저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어요. 검진 결과 역시 임신이 맞았죠. 둘이서 나란히 병원을 나오는데 갑자기 오빠가 저를 불러 세웠어요. 그리고 저를 꽉 안아주더군요. 솔직히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라 당황스럽긴 한데 그래도 생긴 애를 지울 수는 없잖아. 우리 낳자, 옥순아. 그리고 지금 바로 구청 가서 혼인신고부터 하자. 내가 너랑 뱃속의 아이 전부 책임질게. 오빠의 그 말에 가슴을 꽉 채웠던 불안감이 한순간에 눈 녹듯이 사라져버렸어요. 저는 오빠의 품에 안겨 아이처럼 엉엉 울었죠. 오빠는 이제 엄마 될 텐데 이렇게 울면 어떡해 하면서 저를 다독여줬답니다.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오빠가 제게 얼마나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인지요. 그 뒤로 저는 공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에만 전념했어요. 틈틈이 임신 관련 책을 읽고 태교에도 힘을 썼죠. 곧 부모가 될 거라고 생각하니 기분이 이상했어요. 고향에 두고 온 아버지 생각도 났죠. 오빠 역시 그랬나 봐요. 어느 날 책에 아이까지 생긴 마당에 더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모른 척할 수가 없네. 한번 다녀오지 않을래? 하더군요. 망설이던 저는 좋다고 했어요. 그리고 주말에 시간을 내서 부모님을 뵈러 내려갔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찾아뵙던 날 얼마나 긴장했는지 몰라요. 금방이라도 아버지가 달려나와 제 머리채를 잡고 때릴 것 같았죠. 그런데 이게 웬걸. 저를 본 아버지는 때리긴커녕 눈물을 흘리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네 애비인데 그동안 어떻게 전화 한 통 안 할 수가 있냐? 하면서 저를 원망하는 아버지는 못 본 새 참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바닥만 바라보며 눈치를 보는데 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왔으니까 됐다.
밥이라도 먹고 가거라.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오빠와 함께 쭈뼛쭈뼛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냉장고에 몇 없는 찬을 꺼내 저와 오빠를 대접했어요. 그리고 임신했다는 제 말에 아들인지 딸인지를 묻더군요. 아직 성별은 몰라요. 알게 되면 말씀드릴게요. 그래, 네 엄마가 너 가졌을 때 입덧이 심해서 물도 제대로 못 넘겼다. 너도 그럴 테니까 미리 뭐든 많이 먹어둬. 아버지의 그 말에 갑자기 눈물이 팽 돌더군요. 저는 훌쩍이면서 아버지가 처음으로 차려준 밥을 맛있게 먹었어요. 사실 무슨 맛인지 알 수도 없었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입에 밀어 넣었죠. 그렇게 아버지의 배웅을 받으며 집을 나서는데 기분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방치해뒀던 제 유년 시절의 끝을 이제야 맺는 기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예상외의 복병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예비 시어머니였죠. 시어머니는 제가 가자마자 대뜸 소금부터 뿌리더군요. 내 아들 꼬여내서 집 나가게 한 년이 뭘 잘했다고 끼어들어와. 너 오늘 잘 걸렸다. 어디 너 죽고 나 죽어보자. 시어머니는 그대로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했어요. 그걸 오빠가 막아서자 더욱더 난리를 치셨죠. 아이고, 동네 사람들 이놈 좀 보소. 이놈이 여자한테 미쳐서 지 어미도 패네. 아이, 어머니 진정 좀 하세요. 옥순이 때문에 서울 간 게 아니라니까요. 전 농사꾼 되기 싫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서울 간 거예요. 시어머니는 오빠의 말에도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저 계속 여자에 미쳐 지 애미 애비도 버린 놈이라며 오빠를 욕하기 바빴죠. 결국 저희는 제대로 된 인사도 하지 못하고 급하게 그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돌아오는 버스에서 오빠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사과부터 했어요. 미안해.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완강할 줄은 몰랐네. 난 괜찮아. 오빠야말로 아까 어머님한테 많이 맞은 것 같던데 어디 다친 데 없어? 난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네가 나 때문에 괜히 욕바지 된 것 같아서. 괜찮다니까. 애기만 태어나면 다 좋아질 거야. 아무리 어머님이 내가 미우셔도 설마 자기 아들 손주까지 미워하실까? 그렇겠지. 확실히 핏줄을 이기는 건 없나 봐요. 이듬해 봄, 저는 아들을 낳았고요. 그 아들을 안고 고향에 내려갔을 때 그제야 시가 안으로 발을 들일 수 있었답니다. 물론 시어머니는 여전히 제 쪽으로는 고개도 돌리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제 아들만큼은 품에 안고 귀엽다, 예쁘다 얼러주셨죠. 얘 생긴 것 좀 봐. 아주 지 애비를 꼭 닮았네. 그렇게 닮았어요? 보는 사람마다 다들 제 판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아주 꼭 닮았어. 특히 이 눈매가. 어색하게나마 대화를 하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보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뒤로 저희는 다른 평범한 부부들처럼 명절마다 고향에 내려가 부모님을 뵙고 왔어요. 거리가 워낙 멀어서 자주 찾아뵙진 못했지만요. 원래 아이를 낳고 나면 바로 다시 일자리를 알아볼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육아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가질 수 있던 헛된 꿈이었죠. 전 육아가 그렇게 전쟁 같은 것일 줄 정말 몰랐어요. 신생아 때는 두세 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 젖을 찾는 아들 때문에 정말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도 포기하고 살았죠. 아들이 좀 자란 뒤에도 상황은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남편을 출근시키고 밀린 집안일을 하면서 어린 아들과 단둘이 사투를 벌이는 건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가끔은 내가 이러려고 서울까지 올라왔나, 난 평생 애 키우고 살림만 하다 죽는 건가 하는 자괴감도 들었죠. 남편도 그런 제 마음을 알고 쉬는 날엔 최대한 저 대신 아들을 봐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배달 일이란 게 워낙 체력을 많이 뺏기는 일이다 보니 쉽지 않았죠. 그나마 아들이 좀 자라서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한 뒤에야 좀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이대로 계속 한평생 전업주부로만 살아야 할까 고민하던 저는 뒤늦게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쯤 남편이 일로 너무 힘들어하기도 했고요.
앞으로 아이한테 들어갈 돈을 생각하면 저도 조금이라도 버는 게 낫겠다 싶었거든요. 다행히 지인의 소개로 육아용품 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경력도 뭣도 없이 아이 키우고 살림만 하던 게 전부라서 취직이 될까 싶었는데 운이 좋았죠. 면접을 본 대표님이 저를 꽤나 마음에 들어 했다고 하더라고요. 합격 소식을 듣게 된 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남편과 얼싸안고 축하 파티까지 했죠. 잠깐 공장 일을 했던 걸 빼면 제 첫 사회생활이나 다름없었어요. 남들보다 늦은 만큼 잘 해내고 싶었죠. 저는 따로 공부까지 해가면서 열심히 일했어요. 어찌나 열과성을 다했는지 일하다 코피까지 날 정도였죠. 그 덕분에 일에도 금세 적응할 수 있었고요. 회사 동료들도 다 좋은 분들이라 큰 트러블 없이 지낼 수 있었어요. 어쩌다 퇴근이 늦는 날엔 저 대신 남편이 아들의 하원과 저녁밥을 책임졌어요. 치킨집 사장님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신 덕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퇴근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여보, 나 배달일 그만두면 어떨까? 원래 내 꿈이 변호사 되는 거였거든. 이대로 포기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지금이라도 도전해보고 싶어. 남편이 배달 일을 그만두고 싶어 한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설마 고시에 도전하겠다고 할 줄은 몰랐기 때문에 깜짝 놀랐죠.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응. 열심히 일하는 당신 보면서 나도 자극 많이 받았어. 난 왜 저렇게 열정적으로 살 수 없는 걸까? 난 원래 뭐가 되고 싶었지? 이런 생각이 많아지더라. 자연스럽게 잊고 있던 내 어릴 적 꿈이 생각나더라고. 제가 자극제가 됐다는 남편의 말이 싫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동안 집안의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지느라 오랜 꿈도 미뤄뒀던 남편이 가엾기도 했죠. 전 남편의 손을 잡고 그동안 당신이 나랑 우리 아들 책임졌으니까 이젠 내가 그렇게 할게.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원하는 공부 마음껏 해. 하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여보. 정말 고마워. 남편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흘렸죠. 그런 남편을 붙잡고 저도 같이 울었네요. 그 뒤로 남편은 배달 일을 그만두고 고시 공부에 매진했어요. 원체 머리가 좋았던 사람이라 금방 붙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고시 공부는 만만히 볼 게 아니더라고요. 첫 시험도 낙방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시험도 연달아 낙방이었어요. 공부를 시작한 지 4년이 넘어가니 남편도 서서히 지치는 것 같더군요. 그래도 저는 남편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남편 역시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뽑아야 한다면서 1년만 더 해보겠다고 했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남편이 조금 이상해졌어요. 제가 출근할 때마다 옆에 와선 당신 입술색이 너무 진한 거 아니야? 치마도 좀 짧은 것 같고 하면서 잔소리를 하더군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왜? 내가 밖에 나가서 딴 남자라도 만날까봐? 하고 웃으며 농담도 했죠. 하지만 그 말에 남편은 왈칵 성을 냈어요. 뭐? 딴 남자? 어쩐지 요즘 수상하다 했어. 내가 집에서 고시 공부만 하니까 못 견디겠어? 그래서 딴 놈한테 갈아타려고? 정말 얼마나 황당했는지 몰라요.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냥 농담한 건데 무슨... 내가 다른 남자를 왜 만나? 나한텐 당신밖에 없는 거 알잖아. 그럼 요즘 화장이 왜 그렇게 진해진 건데? 치마는 왜 맨날 입는 거고? 화장 안 하면 피곤해 보인다 뭐다 회사에서 잔소리들 하니까 그렇지. 그리고 요즘 살 빠져서 바지보다 치마가 더 편해. 다 변명뿐이네. 당신 정말 수상해. 왜 그래 진짜. 정 불안하면 내 핸드폰 확인해 보든가. 다른 남자랑 연락하는지. 그냥 해본 말인데 남편은 정말로 그 자리에서 바로 제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통화 내역이며 문자까지 샅샅이 뒤지는 걸 보고 있자니 조금 소름이 끼치더군요.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자 그제야 남편은 제 핸드폰을 돌려줬습니다. 거 봐, 깨끗하지? 그러게.
이젠 쓸데없는 의심 같은 거 하지 마. 알겠어. 하지만 남편의 의처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시도 때도 없이 문자를 보내 제가 어디에 있는지 뭘 하는지 확인하려고 했죠. 어쩌다 답이 조금이라도 늦으면 그 뒤엔 전화통에서 불이 났습니다. 누구랑 있는데 전화를 안 받냐? 대체 뭘 하는 거냐? 아주 난리가 났어요. 제가 그만 좀 하라고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급기야 저녁 7시까진 무슨 일이 있어도 집에 들어와 있으라고 엄포를 놓더군요. 여보, 내가 애도 아니고 이 나이에 통금 시간이 웬 말이야. 그렇게 나를 못 믿어? 못 믿겠어. 그러니까 당신 행실 똑바로 하고 다녀. 치마도 절대 입지 말고 화장도 하지 마. 사내 놈들은 다 늑대라고 생각하며 피하라고. 알겠어? 전 남편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병원에 가보라며 권유도 해봤지만 지금 자기를 정신병자 취급하는 거냐며 오히려 화를 내더군요. 그러니 저도 더는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그저 제가 좀 더 잘해서 믿음을 보여주면 나아지겠거니 했죠. 그 뒤로 전 남편의 연락에 더 빠르게 답을 하려고 노력하고요. 일이 많은 날엔 점심도 거르고 일해서 남편이 정한 통금 시간을 최대한 맞추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된 방법이었던 걸까요? 연말 송년회 날이었어요. 대표님이 그동안 회식 빠졌던 사람들 오늘만큼은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송년회인 만큼 다들 필참하세요. 하고 엄포를 놔서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연락을 했죠. 송년회 때문에 늦을 것 같다고요. 남편은 바로 화부터 내더군요. 그깟 송년회 좀 빠진다고 뭐 회사에서 잘르기라도 한대? 그냥 몸이 아프다고 하고 바로 집으로 와. 허구한 날 이런저런 핑계로 회식 다 빠졌는데 오늘까지 어떻게 그래. 금방 들어갈 테니까 오늘만 이해해줘. 그래서 지금 남자들이랑 같이 술 먹겠다는 거야? 당신 미쳤어? 회사 사람들이 어떻게 남자들이야? 당신도 사회생활 해봤으면 알 거 아니야. 사회생활? 지금 너만 사회생활하고 난 방구석에 앉아 책이나 들여다본다고 무시하는 거야? 남편하고는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어쨌든 회식을 한다고 말은 했으니 집에 들어가서 해결할 생각이었죠. 불편한 마음으로 회사 사람들과 같이 고깃집에 갔어요. 자, 옥수씨, 한 잔 받으라고. 네, 감사합니다. 상사들이 주는 술 몇 잔을 받아 마시고 동료들과 이런저런 얘기도 나눴죠. 그렇게 슬슬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쯤이었어요. 갑자기 고깃집 문이 열리더니 웬 남자가 헉헉대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전 제 눈을 의심했어요. 그 남자란 다름 아닌 제 남편이었거든요. 제가 있는 곳을 찾겠다고 온 동네를 뛰어다닌 건지 남편의 꼴은 엉망진창이었어요. 대충 걸친 티와 바지는 땀에 푹 젖어 있었고 슬리퍼 밖으로 삐져나온 발은 온통 먼지투성이었죠. 당신 여기 있었구나. 저를 발견한 남편이 성큼성큼 제게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팔을 뻗어 억지로 저를 일으켰어요. 저 이 여자 남편 되는 사람인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술자리에 따로 부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가정이 있는 유부녀잖아요. 정도를 좀 지켜주시죠. 누가 얼음물이라도 뿌린 것처럼 순식간에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다들 너무 당황해서 차마 입도 열지 못하더군요. 전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끌려나가는 와중에도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아이가 아프니까 이이가 걱정되는 마음에 여기까지. 아이 핑계를 댔지만 동료들이 믿어줄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남편이 의처증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었으니 뭐라도 둘러대야 했죠. 회식 장소에서 어느 정도 멀어지자 저는 남편에게 불같이 화를 냈어요. 당신 거기가 어디라고 와? 내가 진짜 만나는 남자가 있으면 억울하지는 않아. 대체 왜 그러는 거야? 당신 진짜 제정신이 아니야. 완전히 미쳤다고. 그러게 내가 일찍 들어오라고 했잖아. 그놈의 회식 좀 못하면 뭐 큰일이라도 난대? 다들 술 처먹으면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고? 그리고 당신 옆에 바짝 붙어 앉아있던 새끼 누구야? 당신 보는 눈이 예사롭지가 않던데
벌써 눈 맞은 건 아니지? 그만 좀 해! 남편과는 도저히 대화가 통하지 않았어요. 벽을 보고 말하는 기분이었죠. 그 뒤로 저와 남편은 계속 냉전 상태였어요. 남편은 여전히 제 외도를 의심했고, 전 그런 남편이 지긋지긋해서 입도 뻥끗하지 않고 무시했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쯤 회사에서 출장이 잡혔습니다. 대표님과 같이 지방에 있는 거래처들을 돌면서 생산 라인을 점검해야 했어요. 원래 제 직속 상사가 하던 일이었는데 그분이 암으로 갑자기 사직하게 되면서 제가 대신 맡게 됐죠. 고민하던 저는 남편에게 출장 사실을 알렸어요. 당시 대표님 나이가 60에 가까웠는데 설마 하니 또 의심을 할까 싶었죠. 하지만 남편은 이번에도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남자와 단 둘이서 출장을 가냐고, 절대 안 된다고 길길이 날뛰더군요. 그쯤 되니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우선 어린 아들부터 시누이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회사에서 일하는 것만으로도 지치는데 정말 이럴 거야? 나 더는 당신하고 못 살겠어. 나 이번에 출장 갔다 오면 우리 진지하게 이 관계를 이어갈지 말지 얘기 좀 나누자. 최후 통첩을 날리고는 그대로 짐을 싸서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당연히 전화통에선 불이 났어요. 남편은 당장 돌아오라고 야단이었죠. 전 핸드폰 배터리까지 빼버리고 그대로 바로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운전을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장거리 운전은 처음이라 많이 힘들더라고요. 더군다나 옆에 대표님을 태우고 달리니 더 긴장이 됐죠. 출장지에 도착했을 땐 진이 다 빠지더라고요. 거래처를 좀 돌다가 점심을 먹고 막 나왔을 때였어요. 회사 차 옆을 어슬렁거리던 남자가 갑자기 깜짝 놀라 도망가기 시작하더군요. 그 뒷모습이 남편을 꼭 닮아 있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옥순씨,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요, 대표님. 전 설마 했어요. 남편이 아무렴 미쳤어도 여기까지 쫓아왔을까? 제가 잘못 본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남은 거래처를 마저 돌고 막 숙소로 돌아가려던 때였어요. 꺼놨던 핸드폰을 켜자마자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라 일단 받았더니 글쎄 병원이었어요. 이칠무 씨 아내분 맞으시죠? 핸드폰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드렸습니다. 여기 병원인데 빨리 좀 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남편분이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이세요. 정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대로 전화를 끊고 대표님에게 사정을 설명한 뒤 병원으로 향했죠. 그나마 병원이 제가 출장 나와 있던 곳과 가까워 다행이었어요. 가는 내내 그저 제발 남편이 무사하길 빌고 또 빌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저를 맞이한 건 싸늘하게 식은 남편의 주검이었습니다. 남편은 안전벨트를 매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차량이 충돌할 때 그 충격을 몸이 그대로 흡수해 장기가 모조리 다 망가졌다고 해요. 손가락에 조그만한 생채기만 나도 죽겠다면서 엄살을 부리던 사람인데 정말 얼마나 아팠을지. 저는 남편의 식은 몸을 끌어안고 꺽꺽대며 울었습니다.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더군요.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온 시가 식구들도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매한가지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셨고 시어머니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셨죠. 그런 두 분을 보고 있자니 저라도 정신을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장례식 문제로 병원 관계자와 얘기하려고 일어나렸는데 누군가 조심스럽게 저를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50대쯤 되어 보이는 중년의 남자였어요. 남편의 차와 부딪힌 바로 그 운전자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남편분이 갑자기 끼어드는 바람에 핸들을 돌린다고 돌렸는데 이렇게 될 줄은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옆에 있던 보험사 직원도 함께 사과하면서 사고 정황을 설명하더군요. 누가 봐도 남편의 과실이 컸기에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까딱했다간 남편의 끼어들기로 그 운전자분까지 위험했을 상황이었죠. 도대체 왜 그런 무모한 운전을...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던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남편이 사고 난 도로가 제가 출장지 중 한 곳으로 향하며 지나던 바로 그 도로였다는 걸 말이죠. 설마 하는 마음으로 부랴부랴 보험사에 연락해 남편 차에 있던 블랙박스를 확인했습니다. 역시나 제 예상이 맞았어요. 남편은 제 뒤를 미행하던 중에 사고를 당한 거였습니다. 저와 대표님이 찬 차를 급하게 뒤쫓으려고 끼어들기를 한 거였고, 그렇게 다른 차량과 충돌해 죽게 된 거였어요.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어떻게 마지막까지 그래? 어떻게 마지막까지 그 바보 같은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나를 미행하다 죽어?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 난 당신밖에 없다고, 땀만 품은 적 한 번도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걸 못 믿고 기어이 뒤를 쫓다가 죽어? 그리 죽으니 속이 시원해? 저는 가슴을 치며 악을 썼어요. 옆에서 그 얘기를 듣던 시가 식구들도 대충 상황 파악을 했던가 봐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달려와 제 뺨을 날리더군요. 얼마나 세게 맞았는지 고개가 확 꺾일 정도였어요. 이 망할 년, 착실한 내 아들 꼬여내서 서울로 데려간 것도 모자라서 이젠 죽이기까지 해? 그러기에 집에서 얌전히 살림이나 할 것이지 무슨 회사 일을 하겠다고? 네가 죽인 거야! 네가 죽인 거라고! 계집애가 바깥 일을 하겠다고 설치더니만 기어이 지 남편까지 잡아먹었어! 시어머니의 아들을 잃은 슬픔은 저를 향한 분노로 바뀌었어요. 저를 또 때리려는 걸 간신히 시아버지와 시누이가 말렸죠. 아, 여보, 진정 좀 해. 이게 어떻게 새아가 때문이겠어? 맞아. 사고라잖아. 새언니도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아들이 죽은 게 저 때문이라고 했어요. 급기야 저를 장례식장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셨죠. 내 아들 잡아먹은 나쁜 년, 나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팔을 들이려고 해? 붙잡고 대화를 시도하려고 해도 전혀 통하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화환이 늘어선 복도에 쭈그리고 앉아 시어머니가 진정되길 기다렸죠. 그런데 그때 웬 남자 2명이 제 앞으로 다가와 서더군요. 김옥순 씨 맞죠? 그 남편분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누군가 했더니 형사였어요. 저는 경찰 신분증을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죠. 저한테 뭘 묻겠다는 건지... 얼떨떨한 표정으로 묻자 생각지도 못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 남편분 차량 조사하다 유서를 발견했습니다. 이거 남편분 필체 맞죠? 유서라니 정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형사들이 내미는 흰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로 시작되는 글씨는 분명 남편의 글씨가 맞았어요. 남편이 쓴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유서라니 저희 남편은 분명 차 사고로... 네, 사고사는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래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내분도... 일단 그 끝까지 유서를 읽어보시죠. 형사의 재촉에 저는 꽤 긴 유서를 찬찬히 읽어봤어요. 그리고 끝까지 다 읽지도 못한 채 그대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유서엔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이 쓰여 있었거든요. 다름이 아니라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저를 죽이겠다고 써 있었거든요. 아내는 매일 남자를 바꿔가며 외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말려봐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딱 잡아떼며 저를 병신으로 몰아갔죠. 이젠 현장을 덮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내도 더는 뻔뻔하게 거짓말 못하겠죠. 법의 심판 따윈 필요 없습니다. 아내의 인정과 사과를 받은 뒤로 바로 죽일 겁니다. 이미 용서할 단계는 지난 것 같아요. 아내를 죽이고 저도 스스로 목숨 끊겠습니다. 그럼 아내와 죽어서라도 영원히 함께할 수 있겠죠.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읽어봐도 정말 끔찍한 내용이었어요. 형사가 왔다는 소식을 들은 시가 식구들도 어느새 밖으로 나왔습니다. 뭐? 내 아들이 유서를 남겼다고? 놀란 시어머니는 제 손에 들린 유서를 빼앗아 들더니 본인이 직접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이내 저처럼 놀라서 뒤로 넘어가고 말았죠. 엄마 괜찮아? 정신 차려! 부축하는 시누이를 밀치고 시어머니는 그대로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머리채를 잡고 흔들기 시작했죠. 호호라, 이제야 알겠다. 네가 죽인 거구나. 몰래 바람피다 그게 걸리니까 내 아들을 죽인 거야. 그렇지? 어? 이 망할년, 이 살인자! 당장 내 아들 살려내! 누가 살인자라는 거예요? 이 유서를 보고도 모르시겠어요? 날 죽이려던 게 누군데?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밀치며 악을 썼어요. 남편이 저를 죽일 생각이었다는 것도 충격적인데 외도에 살인 누명까지 쓰게 되다니 너무나 억울해 미칠 것 같았죠. 아이, 두 분 다 진정 좀 하세요. 보다 못한 형사들이 저희 사이에 끼어들어 싸움을 말렸어요. 그리고는 제게 서까지 같이 가달라고 하더군요. 유서가 발견된 이상 일단 조사는 해봐야 한다고요. 결국 저는 남편 장례식에는 발도 들이지 못하고 졸지에 경찰서로 가게 됐습니다. 조사 결과는 당연하게도 무죄였어요. 외도 역시 떳떳하다는 걸 밝힐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의처증 때문에 그동안 수도 없이 보냈던 문자며 회사 사람들의 증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줬죠. 그래도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시어머니는 좀처럼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더군요. 자기 아들이 의처증일 리가 없다면서 제가 죽인 거라면서 난리를 쳤죠. 하긴 애초에 남편의 유서가 발견되기 전에도 남편 잡아먹을 년이라면서 어떻게든 제 탓을 하려던 분이니까요.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제게 전화에 악담을 퍼부었어요. 견디다 못해 연락처를 차단하자 집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리더군요. 결국 저는 이사를 갔고요. 접근 금지 명령도 신청했습니다. 다행히 받아들여져 더는 시가와 얼굴을 보지 않고 살 수 있게 됐죠. 한동안 저는 제정신으로 살지 못했어요. 그럴 만도 했죠. 남편을 갑작스러운 사고로 잃었는데 심지어 그 남편이 나를 죽이려고 했었다니. 밤마다 남편이 나오는 악몽에 몸서리를 치며 깨어나곤 했습니다. 금방이라도 제 앞에 나타나 같이 저승으로 가자 할 것 같았죠. 제가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건 오직 아들 때문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 어린 것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만 살았던 것 같아요. 정말 이를 악물고 앞만 보며 나아갔죠. 시간이 약이라고 현재 저는 그 누구보다 잘 살고 있어요. 전에 회사에서 일할 때 익혔던 노하우를 살려 키즈 용품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그게 나름 잘 풀려서 사람들에게 대표님 소리도 듣고요. 어디 가서 돈 아쉬운 소리도 더는 하지 않게 됐어요. 전 남편이 저를 떠나자마자 모든 일이 술술 풀려 좀 어리둥절하기도 해요. 아들 역시 그 누구보다 건강하게 잘 자라줬답니다. 미국에서 쭉 공부하다 거기서 터를 잡고 지금은 국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죠. 친부에 대한 건 아무것도 모른답니다. 그저 자기가 어릴 때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때론 모르는 게 약일 때도 있는 거니까요. 아들까지 미국으로 보낸 뒤 한동안 많이 힘들었어요. 그동안 꿋꿋하게 버텨온 게 아들 때문이었는데 그런 아들이 없으니 순식간에 일상이 무너지더군요. 전 남편과의 일이 새삼 트라우마가 돼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네요. 약은 끊었지만 지금도 심리 상담은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괜찮아요. 사실 얼마 전부터 만나는 남자가 생겼거든요. 사업 관련 모임에서 알게 된 사람인데 저보다 3살 연상의 스타트업 대표예요. 능력 있고 성실하고 다정한, 그리고 무엇보다 제 모든 과거를 알고도 다 이해해준 사람이랍니다. 얘기해줘서 고마워.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네. 저를 끌어안고 그렇게 다독여주는 남자친구 때문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전 남편한테 받았던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되는 기분이었죠.
요즘 남자친구는 틈만 나면 결혼하자고 쪼르고 있어요. 다 늙어서 무슨 결혼이냐고 피하고 있는데 한편으론 부부로서 함께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기도 하네요.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해 봐야겠어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